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 함대를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가 속한 서태평양 해역에 처음으로 해군 무인 수상정을 배치했습니다. 우와, 영화 같다. 와. 미사일 발사. 저 얼마나 큰 거예요, 진짜. 방금 수륙 양용 물에서 튀어나온 거야? 수륙 양용? 수륙 양용도 있어요. 우와, 저거 봐. 우와. 저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진짜 우와. 터미네이터처럼 인간 대 기계의 싸움이 눈앞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진짜. 기계가 지금 막 우리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지금. 기술이 막 아까 물에서 막 올라가는 그런 장면도 봤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멀리서 조종. 날라 밑으로 헤엄쳐. 그냥 막 자기네 알아서 수십 대가 막. 그냥 가가지고 사람 없는 공격 무기가 생긴 거지. 진짜 완전 달라졌네요. 우와. 오, 뭔가 소름이 돋는 이런 느낌? 저는 영상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좀 놀랐는데 그러면요 쌤 지금 말씀하신 유령 함대가 이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이 됐던 군 전략인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유령함대 고스트 오브 플리트 개념은 2018년부터 미 해군이 구축 중인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고스트 말 그대로 유령이라는 의미로 함정이나 상선의 무인화 기술을 적용한 무인 전력 150척을 포함해서 한 500여 척의 유무인 혼합 함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을 목표로 유령 함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 견제를 위해 고안된 해군 작전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네. 미국에서는 이런 유령함대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네. 중국이 군사 전략상 제1조련선에 배치한 대형 함정과 육상의 탄도미사일에 맞서기 위해서 무인 전력인 유령함대를 전면에 내세워 먼저 상대하는 해양 군산작전,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무인 전력으로 상대편에게 혼란을 주고 위험한 업무를 맡겨서 전투력을 높이되 인명피해는 최소화하고 이렇게 작전하는 거죠. 야,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먼저 무인이 먼저 싸우고 사람은 뒤에 좀 안전한 데 있고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근데 미국 함대는 세계 최강의 이제 함대로 불리는데 저렇게 또 새로운 전략 뭐 이런 게 등장을 한 거 보니까 지금 중국의 어떤 함대 능력 아니면 전쟁 능력이 그만큼 위협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중국이 과거에는 해군력이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항공모함도 건조하고 있고 해양력을 중심으로 대만이나 그런 양안 문제, 그다음에 남중국해 그 해양 관할권을 확장하려고 그렇고 전략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려는 그런 국가 기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최대의 선박 제주 능력을 갖추면서 자연스럽게 해군력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 무긴 체계는 이런 중국의 양적인 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다가 중국의 탄도 미사일에 항공모함을 포함한 유인 전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은 무인 전력의 성공 가능성을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게 증명이 되고 보여진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전력이 크림반도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죠.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러시아가 장악한 크림반도와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 보트 한 척이 크림대교 교각에 접근해 충돌하자 크림대교 일부가 무너집니다. 이때 있었어요. 끔찍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한 달 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크림대교 공격 영상을 공개해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이 보트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무인수상정 시 베이비였던 거죠. 이 무인수상정에는 850kg의 탄도가 탑재되어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흑해 함대에도 무인수상정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우크라이나의 무인수상정이 러시아 이바노베치함을 향해 접근한 뒤 폭발에 침몰시키는 장면인데 여기에 사용된 무인수상정은 300kg의 폭발물이 실린 마구라 V5로 총 6대가 투입됐다고 해요. 아, 신기하네. 우와, 아니 근데 저게 진짜. 밤이라서 그런가? 이게 배가 그냥 쓱 오는데도 그냥 맞아요. 저 뭐야? 이렇게 모르는 건가? 잘 보이지 않는. 안 보여서 그런 건가? 그냥 바로 유령한데 이게 전쟁도 무기도 이렇게 유민상 같이 등치가 크면 보이잖아요. 네. 근데 또 유빈이 같으면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보여도 봐주죠. 보여도 봐주지. 민이가 앞에 가서 싸워. 내가 뒤에서 함대가 천천히 갈 테니까 뒤에. 앞에 먼저 가서 싸워. 내가 뒤에 갈게. 아, 쌤, 근데 진짜 공격 방식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아까 보인 마구라 V5가 아주 적고 소형이고 수명 가까이 붙어서 아주 고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편 레이더에는 잘 잡히지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좌측 사진이 마구라 V5예요. 네. 전 세계로부터 자금을 기부받아 우크라이나 국영기업이 개발한 겁니다. 이것은 길이가 약 5.5m로 폭탄을 싣고 최고 시속 78km 속도로 최대 800km 범위까지 공격할 수 있어요. 꽤 위협적인 존재인 거죠. 최근엔 마구라 V5가 우측에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이 함정은 2021년 1월에 배치된 러시아 최신의 1,300톤급 초계정 세르게이 코토프함으로 함상에는 헬리콥터, 57mm 함포, 최신 방공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었지만 대응 한번 제대로 못하고 침몰했고 러시아 병사 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군은 해군 전력이 거의 없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군에 가면 지금까지 무인수상정으로 러시아 흑해 함대 3분의 1을 무력화시켰다고 해요.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인수상정 제작 비용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무인수상정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코도프함 같은 초계함을 만드는 비용은 각각 얼마일까요? 정답. 마구라는 한 1억? 1억? 그리고 1억이면 나도 한 대씩 자. 갖고 있자 집에. 세르게이는 한 300억. 300억. 300배? 300억. 300억이면 좀 어쨌든- 잘 사는 사람들 저거 한 대씩 있겠구만 집에. 어쨌든 300배 얘기했습니다. 300배. 던져보죠. 2,472억 대 132억. 10억, 1000억. 10억, 1000억. 자, 쌤, 이 중에 정답 있습니까? 정답은 없지만 네, 가장 비슷한 비슷한 사람. 비싼 건 홍 선생님이 좀 말도 안 돼. 얼마인가요? 선생님 그래서 1억이면 나 삽니다 저거. 우크라이나 정부국에 따르면 네. 러시아의 세르게이 코토프함 제작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890억 원 정도 들었고 그래 그거 그렇다 쳐. 마구라 V5 한 대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3억 4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해요. 말 그대로 값싼 돈으로 값비싼 군함을 침몰시킨 셈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흑해 전함들에게 검정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죠? 검정 페인트 흑해 전함들. 밤에 안 보이는 건가요? 우크라이나군이 멀리 공중이나 해상에서 관측할 때 어두운 부분이 바다와 겹쳐서 실제보다 작게 보이게 하려는 그런 거예요. 속임수라고 보면 돼요. 작아 보이려고. 왜 작아 보이는 거야? 그러면 상대편이 관측할 때 네. 표적 타켓 전함이 아닌 다른 전함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군함 이장술은 2차 세계전 때 독일 해군도 적용했어요. 좌측이 최근 러시아가 위장한 함정의 모습이고요. 우측에 있는 군함은 2차 세계전 당시 독일의 비스마르크함으로 앞뒤를 어둡게 칠하고 전함에 갈라진 물살까지 그려넣어 전체의 길이를 작게 보이게 한 겁니다. 갈라진 물살을 표현하는. 이건 좀 얌전한 것에 속하고요. 군함의 비약 디자인으로 칠해진 파격적인 것도 있었어요. 상대편을 더 헷갈리게 만들려는 네. 나름의 작전인 것이죠.
근데 전 이거 보니까 만약에 제가 앞머리 검정으로 이렇게 자르면 머리가 있으니까 앞머리 자르면 키가 작아 보이나?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아 머리가 검은 부분이 많아지면. 여기에 검정 신발 신고 여기 앞머리 자르면 오. 이렇게 되는 건가? 오, 잠깐 가서 한번 자르고 와볼까요? 우리가? 예, 예. 한번 직접 해보는 방법이 네, 있잖아요. 아나운서 일단 자리 빼고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할까요? 아니 근데 어쨌든 저 무슨 빼빼 과자도 아니고 저 앞뒤로 초콜릿 찍은 거 모양 저렇게까지 그냥 하는 옛날 방식의 위장술 사용한 거 보니까 러시아가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예. 저게 근데 실제로는 효과가 있습니까? 보기엔 뭐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예, 한 민간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AI가 특정 패턴을 찾아 적의 전함을 식별하거나 추적하기 때문에 예. 이런 위장술이 AI를 속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 AI를. 아직 아직 되는구나. 효과 여부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당하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옛날 방식이라도 적용해 보는 거죠. 오, AI.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고가의 그 대형 함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최고야 이래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젠 말이죠 AI를 속여야 하고 전쟁의 양상이 이게 갑자기 되게 뭐가 바뀌었어. 맞아요. 패러다임이. 완전 달라진 거. 네. 바닥까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전쟁의 패러다임은 시대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해 왔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는 기관총이, 2차 세계대전에서는 항공기가 전쟁의 양상을 급속히 바꿨듯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등 AI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가 사용되면서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제는 첫 번째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가성비 좋고 네. 두 번째 인명 손실 없고 세 번째 적진에 다양하게 투입돼 작전 수행하는 데 용이한 무인 체계 구축이 미래전의 핵심 요소가 됐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정말 막 물량 공세하고 그냥 막 정말 커다란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인화하고 스마트화된 그런 기술력이 군사력의 핵심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기존의 병력 중심의 유인 체계에서 유무인 복합 체계 전환을 추진 중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령 함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은 미래 해양전의 핵심이 될 해양 무기 체계인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함, 무인 잠수함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쌤, 근데 아까 보여주신 우크라이나군이 만든 게 무인수상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무인수상함도 있었는데 그럼 무인수상정이랑 함은 다른 거예요? 예, 그 해군에서나 이제 우리 상선에서 크기가 적으면 정이라고 부르고 크기가 크면 함이라고 부릅니다. 무인수상함의 경우는 크기에 따라서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뉘는데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 봤던 무인 수상정보다 크죠? 네, 이것은 미국의 대형 무인 수상함인데 앞에 있는 것이 레인저함, 뒤에 있는 것이 마리너함입니다. 길이는 약 60에서 90m 정도 되고 톤수는 약 700톤 정도 돼요. 이 대형 무인 수상함은 유인 전투함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가지고 표적 정보와 타격 지시를 전송받아서 공중과 해상 목표물을 탐색 추적하여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대략 16개에서 32개의 수직 발사관이 있어 거기에 대함 미사일, 그다음에 대공 미사일, 탄도탄 요격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 해군은 대형 무인 수상함 4척을 전투 실험 중인데 이 중 노마드함과 레인저함은 약 4,500마일, 그러니까 약 8,000km 정도 되는데요. 한국에서 호주까지 정도 거리를 원격으로 자율항해 실시한 바가 있고 레인저함은 2021년도에 SM-6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어요. 이야. 쌤은 아까 전에 제가 그 쌤 이력 들으니까
이지스함의 함장이셨잖아요. 그렇지. 네. 우리나라 세종대왕함. 오. 그럼 저기 지금 보이는 미국의 저 대형 무인 수상함 비슷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지스함과 비교하면 성능이 좀 어떻습니까? 예, 가진 능력은 세종대왕함이 훨씬 더 강해서 서로 비교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마치 뭐 중형 세단과 경차처럼요. 제가 알기로는 대형 무인 수상함이라도 세종대왕함의 핵심 장비를 할 수 있는 스파이 레이더와 같은 첨단 장비들은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스파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최대 100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항공기나 탄도탄 등 다수의 어떤 표적을 동시에 찾아내고 이 중 수십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9년 4월 달에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할 때 발사 후 수십 초부터 그 궤적을 정확히 추적해서 그 능력을 입증한 바가 있어요. 북한 장거리 로켓 궤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국산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은 발사 뒤 54초 만에 로켓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북한이 수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바다에서 매번 이렇게 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우리 이지스함들이 그것을 추적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스함은 정말 꿈의 함정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나라가 경제력이 없으면 운영할 수도 없고요. 유지비도 비싸고. 그래서 이걸 보유한 나라는 미국, 그다음에 호주,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등 6국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대 가격이 약 1조 2천억 정도 다르거든요. 아이 단위가 확 떨어지는구나. 조단위죠. 제가 이제 제주 민군 복합항 강정마을의 제주 해군기지에서도 2번 정도 근무했는데 거기 기지 건설 비용이 약 1조 2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지 가격보다 배 한 채 가격이 더 비싼 거죠. 그래서 많은 건조병이 들어가는 이지스함을 여러 대 보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능 대비해서 가성비 좋은 대형 무인 수상함 다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인명피해 걱정도 없는 데다가 아까 유령같이 스텔스 기능이 갖춰 상대편 깊숙이 침투할 수 있고 전술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함정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손상되어도 리스크가 적거든요. 그러면 쌤,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그게 능력이 있고 큰 거는 큰 거대로 하면 돼. 그럼 중간에 껴있는 이 중형 무인 수상함 얘네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중형 무인 수상함 이것은 이제 길이가 12m 이상에서 50m 이하 정도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무기 탑재는 좀 제한됩니다. 대신에 이제 주로 대형 함정이나 아까 같은 뭐 수상 전투단, 항모 전투단 전방에서 호위를 한다거나 전방에 있는 타겟을 추적해서 정찰 임무 등을 이제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시헌터와 시호크예요. 2022년 환태평양 림팩 때 미화이 진주만 공개 행사에서 선보인 중형 무인 수상함인데요. 길이는 약 40m, 배수량은 135톤에 불과한 작은 함정이지만 시속 50km의 속도를 자랑하고 사람의 조종 없이도 광학 장비나 레이더를 이용해서 자유로 나가면서 30일 이상 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함정에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무인 참수리급 고속정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 맞아요. 많이 들어봤는데 그 연평해전 때 우리가 그 침몰됐던 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무인이니까 인명 피해 걱정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당시에 북한의 경비장의 공격으로 참수리급 고속정 350km정이 침몰해서 승조원 6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었죠. 근데 중형 무인 수상정이 배치된다면 인명 피해는 물론 최전방에서 천안함 피격 같은 사건도
최소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 참수리는 사실 지금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면 그게 그냥 그대로 옮겨져 있어서 그런 어떤 전투의 흔적들이 막 곳곳에 있거든요. 아이고.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 이런 중형 무인수상정이나 무인수상정이 있으면 잠수정에서 어뢰 공격을 했을 때 그것도 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예,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형 무인수상함 시헌터에 대잠 장비가 있어서 대잠전 임무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사실 한국 해군의 전방을 지키는 천안함 같은 초계함에는 잠수함을 감지하고 대비하는 대잠 장비가 노후되었거나 부족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에 우리 한국 해군 초계함에도 어리 대양 장비 TACM 같은 대잠 장비를 강화시켰습니다. 쌤, 유령 함대도 미 함대 소속이고 방금 소개해 주신 중대형 무인 수상함 저것도 역시 미군 함대 소속이고 이런 최첨단 전력에 있어서도 미국이 가장 또 앞서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프랑스, 터키 등 여러 나라가 무인수상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에 비하면 더딘 편이죠. 왜냐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무인체계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미 국방부와 미 해군이 중국의 전력 확대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유령함대 고스트 플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형 무인수상함 4척, 중형 무인수상함 2척을 운용하면서 각종 전투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2022년 5월엔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는 무인수상함 1개 전대를 샌디에고에 창설해가지고 중대형 무인수상함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올해까지 네. 1개 무인수상 전대를 더 창설해가지고 소형 무인 수상함을 관장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미 국방부가 네플리게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막 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벌 때 드론 요즘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하늘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덩어리 때처럼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의 핵심 내용은 자율운행 기술을 활용해서 소임 무인수상경, 무인항공기와 드론, 로봇 등 소형 무인체계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중국 무기체계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Replicator is meant to help us overcome the PRC's biggest advantage, which is mass. More ships, more missiles, more people. 이것은 수년 내에 아마 수천 대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네. 미국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대량 생산하겠다는 소형 무인수상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리면 우크라이나군의 마그라 V5 붕괴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다리. 부딪혀서 공격하고 막. 다폭 테러. 예, 맞습니다. 소형 무인수상정이 길이가 약 7에서 12m 정도로 아주 작은데 이걸 앞으로는 이제 여러 척을 군집으로 운용하면서 타격뿐만 아니라 특수 임무 수행까지 이제 맡기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MCM이라는 게 있어요. 그 MCM 약어는 마인, 카우너, 메저먼트, 우리말로는 이제 규리 대항 그런 건데 혹시 여러분들 규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뢰예요. 예, 기뢰. 기뢰 사실 기뢰. 기뢰랑 마인. 어뢰랑 좀 헷갈려요. 그렇죠. 어뢰는 공격용 그런 것을 어뢰라고 발사하는 그러고 건가요? 예, 발사하는 거고 규리 마인은 육지의 쥐리처럼 물속 어디에 이렇게 숨겨놔가지고 배에게 손상을 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떠 있는 걸 부유규래, 그다음에 이제 묶어가지고 중간에 있는 게 계류규래, 그다음에 물 바닥에 있는 게 해저규래 이렇게 있어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함선이 지나가면서 또는 이걸 접촉해가지고 자동으로 터지기도 하고 원격으로 터져가지고 폭발하는 그런 무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규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이 해상 정도에서 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런 규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전쟁이 있었는데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저희가 아는 바다에 전쟁이 가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쟁이에요. 아주 잘 아는 아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요? 아는 전 바다에서 난 전쟁. 우리 한국 전쟁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6.25 전쟁은 해전에서 기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쟁이었어요. 네, 당시 해군 전체 사상자의 약 70%가 기뢰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고 미 군함 4척도 바다에서 가라앉았거든요. 그만큼 북한이 연안방어 기제로 기뢰를 많이 사용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원산항 상륙을 앞두고 북한이 부설한 기뢰를 제거하는 임무를 1950년 10월 10일에 시작했는데 25일까지 북에서 내려보낸 3,000개의 기뢰 중에서 약 200개 정도만 제거할 수 있었고 이 임무를 이제 수행하다 지연되니까 6회 공동작전하는 D-Day가 있어요. 목표 일이 있는데 그게 열흘이나 이렇게 지연됐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해군 소해정과 미 해군 소해정이 귀리 접촉으로 폭발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때는 조금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럼 최근에 또 이런 기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예, 그러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흑해에다가 수많은 기뢰를 뿌렸는데 잠수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남성이 기뢰로 사망도 했고 작년 말에는 흑해를 지나던 우크라이나의 곡물 운반선이 기뢰와 충돌해갖고 선체가 파손되고 선원 2명이 다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설치하는 건 군사 목적이지만 민간인이나 민간 그냥 운항선들도 다 그게 예외 없이 그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기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기뢰를 찾아 제거하는 이제 소해함 또는 소해 헬리콥터 그런 게 있긴 한데 이제 소해함은 함정에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기뢰가 폭발해서 승조원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헬리콥터도 이제 기상 영향도 많이 받고 근데 만약에 야간에 작업하려면 헬기 운항이 좀 쉽진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명 피해도 없고 그런 규리 대항 무인 수상정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규리 대항 무인 수상정에는 규리 탐색, 음향 탐지기인 소나가 장착되어 자율적으로 해상을 돌아다니면서 규리를 파악하고 처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쌤, 그러면 기뢰 대항 그 무인 수상정은 그 해저에 설치된 기뢰까지 제거가 다 가능한 거예요? 홍 선생님 아주 예리한 질문해 주셨어요. 바닷속에 있는. 수중에 설치된 기뢰까지는 좀 제거하기가 쉽진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무인 잠수함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전선에서 수개월째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림반도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바스토폴을 공격해 러시아 선박 2척과 흑해 함대 본부를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하마스 지지를 외치는 후티 반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멘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미 군함과 선박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re'll be 5 more additional UUVs that follow that one. That platform has a clandestine mine laying capability, and that will be a game changer for us, to your point. 와, 잠수함도 무인으로 다니네. 이제 무인 다니는 거야. 무인 잠수함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다뤘던 현장에서 그런 전장에서 지금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물밑 작업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런 용어인가? 물밑에서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야. 사실 이제 잠수함이 해전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지 꽤 오래됐는데 혹시 언제 무슨 잠수함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저기 독일 그렇지. 독일 잠수함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렇지.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형. 제일 독일 유명한 거. 잠수함. 유보트. 그렇죠. 유보트인가? 예, 그렇습니다. 유보트. 독일 유보트는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해군이 운용한 잠수함으로 당시 독일이 영국에 비해서 해군력이 약했지만 유보트의 이력이 대단해서
영국 상선 1,500척 정도를 격침시키는 대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영국 수상 처칠이 전쟁 기간 중에 나를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독일 해군의 유보트였다는 말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유보트는 잠수함이 비대칭 전력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줬던 첫 사례로 유보트 등장 이후에 잠수함 공격 및 방어 전술이 획기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쌤. 생각보다 뭔가 되게 무인 잠수함이 개발된 지도 오래됐을 것 같은데 처음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인가요? 1950년대 세계 최초로 원격으로 조정하는 것과 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잠수정 크기로 개발됐는데 처음에는 해양 연구나 탐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요. 전투용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제작됐습니다. 이것이 전투용 무인 잠수정 시초로 알려진 마크 30입니다. 마크 30은 잠수함의 징표 신호를 모의하기 위한 전투훈련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질문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사실 이 자체가 그냥 무기인 건지 미사일 같이 생기기도 했고 이게 잠수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을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할 때 우군 잠수함이 적 잠수함을 모사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기 체계 중에서 이제 표적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1994년도에 NMRS라고 니어텀 마인 리커네이전스 시스템 길이 정찰용 무인 잠수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무인 잠수정은 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정찰하고 감시하고 은밀한 귀리 정찰이나 제거 그런 능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인으로 막 혼자서도 가고 그런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무인 잠수정이 기뢰 제거나 또 설치를 하기도 하지만 좀 용도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폴로카 무인 잠수정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흑해 함대를 직접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퀴즈에서 힌트로 나왔던 포세이돈도 대표적인 공격용 무인 잠수정이죠. 포세이돈은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그다음에 사정거리도 아주 길고 그다음에 탐지와 요격도 어려워서 상대편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포세이돈과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하죠. 지난번에 배웠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이고, 그럼요. 그걸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다 같이 퀴즈를 해볼까요? 예, 우리 대표로 민상 씨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퀴즈로 맞춰야 돼요. 시청자 퀴즈입니다. 정답은? 북한의 헤일입니다. 지난해 북한 전승절 열병식 때 공개된 헤일의 모습인데요. 북한의 헤일은 핵 추진 방식이 아닌 재래식 배터리를 사용해서 자망 시간과 속도 등에서는 포세이돈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수시간마다 수명 가까이 부상해도 레이더로 탐지가 어렵고 또 소리도 작아 음향 탐지기 소나 등으로도 파악이 힘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헤일 2형의 폭파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연구기관에서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수중 전략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쌤 이거 듣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뭐 핵잠수함보다도 더 위협적인데 어쨌든 인명 피해도 없고 그러면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해군 전력상 공격용 무인 잠수정, 핵 추진 잠수함 등 둘 다 있는 것이 좋아요.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좀 다르고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무기를 운송, 발사하고 탐색, 정찰, 작전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활용되는 다목적 수중 함정이거든요. 쌤 그럼 그 두 개 다 가질 수 있으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이게 핵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가지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미 간의 핵연료 사용 협상 등 프레다를 과제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초대형 무인 잠수함 연구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2012년부터 순항미사일과 함정에서 발사되는 폭발성 무기 어뢰는 물론 소형 무인 잠수함까지 장착할 수 있는 초대형 무인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오르카를 개발했습니다. 선체 길이가 26m, 무게가 약 8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르카는 디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적용해서 3개월 동안 이상이나 단독 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소나 체계도 기존 대비해서 탐지 성능이 향상됐다고 하고요. 쌤, 근데 약간 오르카 개발하는 게 꽤 오래 걸린 편인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이런 전투용 초대형 무인 잠수정은 현실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위성을 이용해서 전파가 자유롭게 통과되지만 바다에서는 그런 위치하기 시스템 전파가 수신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무선으로 원격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스스로 판단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적 자율 능력을 갖춘 AI가 탑재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첨단 기술의 발달로 최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초대형 무인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커스 동맹국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퀴즈에 나왔던 호주의 고스트 샤크는 해군의 정보나 감시, 정찰과 공격을 수행하는 스텔스 장거리 자율 수중력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이어 미국도 만타레이 G가오리를 선보였는데 임무에 따라서 탑재량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영국도 세투스라는 초대형 무인 잠수함을 개발 중인데 다양한 임무에 따라 탑재물을 바꿀 수 있는 모듈형 방식으로 운영될 거라고 해요. 이것이 만약에 완성되면 영국 해군의 최신의 핵 잠수함인 아스투트급 공격 잠수함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또 궁금해지는 나라가 있네요.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 중국도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9년 건국 70주년 열병식 때 HSU-001을 공개했어요. 이것은 오르카보다는 작고 무기 탑재량도 적은데 반해 2022년 위성 사진에 이렇게 찍힌 걸 보면 두 개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의 전면부에 어리 발사대 사문을 장착했고 음파 탐지기도 탑재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꽤 왔네. 그러니까요. 아까 그 제1도련선에서 미중 이렇게 만나면 앞에는 전부 다 이제 다른 배들이 지금 들어올 것 같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전쟁의 양상이 물 위도 아니고 해저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마치 영화 아바타 2가 보면 물의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 물속 전쟁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유사해요. 왜냐 이제 전 세계 인터넷망의 대부분이 해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스나 석유를 이렇게 보내는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저에서 이러한 기반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경쟁, 또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경쟁이 시작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해저지라는 그런 용어가 없었을 때도 해저전은 실제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엑스크래프트 잠수정이 해저에 부선해 놓은 일본 통신 케이블을 절단하기도 했고요. 냉전 시대 미국 잠수함은 소련의 영해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해저에 설치된 통신 케이블을 도청하는 아이비벨 작전을 수행한 바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무인 잠수함은 앞으로 없어서는 안 될 미래 해양 전력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뭐 그렇겠지만 우리나라가 이게 또 삼면이 또 바다고 우리는 또 휴전 상태이고 인구는 또 줄고 있어서 그렇죠. 군사력도 위태위태하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야말로 이제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쌤 만드는 게 있나요? 네, 그렇죠. 특히 동해 같은 경우는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수기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워러메스.
우리말로는 물덩어리 있어요. 물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다 곳곳에 아주 많아가지고 음파에 잡히면 이게 잠수함으로 오인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해군 전력들이 막 수상함 또 헬리콥터 다 투입되겠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수기라고 그러면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즉 대잠 환경이 굉장히 불리해요. 예, 음파가 잘 우리한테 오지도 않고 퍼지지가 않고. 예, 그다음에 수기도 좀 많고 그래서 한시에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AI 기반의 첨단 전력 확보와 그다음에 군 구조, 그다음에 교육 훈련을 어떻게 혁신시키는지를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 4.0을 발표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의 그런 정책에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도 현재 네이비 시 고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이비 씨 고스트. 미국의 유령 함대와 비슷한 개념의 고스트의 유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디언, 하모나이즈드 오퍼레이팅 맨드 시스템 and 테크놀로지 베이스드 언맨드 시스템 그런 약어예요. 이런 유인 체계와 무인 체계가 첨단 기술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해양의 수호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4월에 우리나라 해군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가 있었어요. 직접 가봤었는데요. 진해 해군선학께서 벌렸던 방산 전시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이는 것이 바다의 검, 해검2인데요. 무인이구나. 수상, 수중, 정찰용 무인수상경으로 강조류 환경에서도 귤이나 잠수함까지 포착할 수 있고 의심스러운 표적이 있을 경우에는 장착된 무장으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다의 유령, 해령으로 수색 정찰용 무인 수상 체계인데 자율운항이나 충돌 회피 기술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해요. 저속도로 저렇게 가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고속단정에 적용된 자율무인 키트는 아주 낮은 비용으로 유인 함정 및 민간 선박을 무인 수상경으로 개조해서 24시간 동안 정찰이나 해난 사고 대응, 공격 임무 등을 다양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정도면 부산 광안리에 보트 투어 하는 애들 같은데. 조그만 아니, 게. 근데 지금 기동성이 정말 좋아 보이는 게 눈에 띄네요. 저런 배 있었어 진짜 형 말대로 광안리 그쪽에 있었어요. 그 원래 그 그걸 레저용이야 빨간 보트 그 배처럼 아주 되게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네. 또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대잠 정찰용 무인 잠수정인데요.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개발해가지고 2년 전에 벌써 운용 시간에 성공했어요. 여기에는 대잠 표적을 탐지하기 위한 능동, 수동 소나의 음향 센서 신호 처리 기술과 장기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소 연료 전기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투입되면은 무인 수상정들과 이제 수중 통신을 통해서 이제 전술 정보를 송수신할 수도 있고요. 와이파이. 다수의 무인 수상정과 협력해서 작전 수행이 가능해져서 해군 작전의 영역이 크게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5월 캐나다에서 열린 방산 전시에서 우리나라가 선보인 무인 전력 주의 통제함 고스트 커맨더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무인 전력 주의 통제함에는 전투기만 실는 게 아니라 이런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함, 그다음에 필요하면 무인 잠수함까지 여기다 실어가지고 운용해서 해상에서 그다음에 수상에서 공중에서 동시에 정찰과 공격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이제 가야 될 그런 방향입니다. 이외에도 무인기리 처리기, 귀리 탐색 및 제거용 수중 드론, 자율 무인 잠수정 AUV 등이 개발되었고 또 개발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상 전력을 생각해 보면은 전차도 그렇고 탱크도 그렇고 막 유럽에 수출하고 막 우리나라가 사실 그 육상 전력에서는 이 만드는 거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급인 것 같은데 이런 해상 전력, 특히 이렇게 무인 전투 체계 이런 거에서는 살짝 뒤처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는 좀 어떻게 이 차이를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이제 만약에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조선의 수군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왜군을 그렇게 격파할 수 있었을까요? 거북선 아닙니까? 쌤 거북선? 네, 맞아요. 수가 선생님 맞아요. 충무공 이순신이 준비한 판옥선이나 거북선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공지능 기술도 우수하고 조선 기술도 거의 세계에서 거의 탑이에요. 그다음에 해군력도 절대 뒤지 않아요. 전체 국방력은 한 6번째 정도 되는데 해군력은 세계에서 한 7번째 또는 8번째 정도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민, 관, 군, 산하견이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재정도 경제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제주 해상에서 민간 위성을 탑재한 우주 발사체 발사 성공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바다의 산하기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해양 영역 인식, 그다음에 또 이제 우주 영역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즉 국가 차원에서 이 해양과 우주에서 잠재적인 위협과 그다음에 기회를 찾고 또 이해를 하고 그 영역을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익을 창출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간이 국가 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해가지고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설이 됐거든요. 즉 우리나라도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한 그 해양 산업, 그런 민간의 우수한 기술, 그런 산업체가 정부를 이렇게 선도하고 그런 뉴 오션 시대로 함께 성장하도록 국가적 리더십과 그다음에 해안, 국민적 성원이 아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벌써 조선 해양 산업과 함 건조 또 체계 통합도 충분히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K해양방산 생태계를 국내의 시장 환경에 맞게 전략적으로 조성해 준다면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위협 등 전방의 안보 위협,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도 더 해양 안보 증진과 해양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만이 대한민국 바다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치 430여 년 전에 조선시대 충무공 이순신의 리더십과 그가 정비한 무기체계로 왜군을 물리쳤듯이 말이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바다를 사랑하는 양민수였습니다.